안녕하세요. 해양경찰을 연구하는 오정동입니다. 본 강의는 해양경찰에서 개발 중인 MDA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MDA는 Maritime Domain Awareness의 머릿말로 우리말로는 해양영역 인식이라 합니다. 이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해양경찰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MDA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본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MDA에 관한 동영상 한 편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실 동영상에서는 AIS를 끄고 우리 해역으로 진입하려는 밀수 미립국 선박을 인공위성과 드론 그리고 무인기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하여 사전에 탐지, 식별한 후 현장 세력을 이용하여 검거 또는 납포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어느 날 대한민국 바다 한가운데로 밀매업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온 건 아무도 모르겠지. 이 밤에 어떻게 보겠어? 안 보여?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 뭐야? 지금 당장 멈추고 서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린 망했다.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지? 빨리 여기 와서 앉습니다. 분명히 선박자동 식별 장치 AIS도 끄고 항해등마저 껐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건 바로 해양경찰이 구축하고 있는 MDA 때문입니다. MDA? 그게 뭐야? MDA란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비체계를 말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경비체계에서 인공위성, 드론, 중고도 무인기 등의 첨단 장비가 우리 바다를 누비게 되어 감시가 어려운 해역까지 관찰이 가능하고 유가치한 정보를 통해 한정된 경비 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치안 현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MDA 정보를 지원받은 현장 세력은 불법 외국 어선이 우리 바다에 침입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독도나 이어도에 출현하는 주변국의 해양 세력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MDA 때문에 대한민국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잡히는 건가요? 우리의 모든 행적이 MDA에 다 파악되고 있었구나. 아유, 우리가 어리석었네. 이미 저희는 선생님께서 위반 행위를 시도하는 순간부터 선박을 포착, 항적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와 국민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해양경찰 MDA는 우리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아쉽다. 이제 대한민국 바다 근처는 신도하지 말아야지. 해양경찰과 MDA가 구축되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바다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먼저 MDA 시스템 구축의 배경이 되었던 9.11 테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사건으로 비국가 세력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여 공식적으로만 2,977명이 사망하고 2만 5천 명 이상의 부상자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이는 미국 본토 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자 세계 역사상 사망자가 가장 많은 테러로 기록되었습니다. 9.11 테러는 국가안보의 개념이 재정립되는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국가 대 국가의 군사적 충돌로 인식하였으나 1990년대 탈냉전 이후에는 비군사적 영역의 신흥안보 개념으로 서서히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 대상으로는 환경, 원자력, 사이버, 보건 등이고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겪으며 세 가지 교훈 또는 대응 전략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모든 위협은 바다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다의 개방성과 취약성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 미국은 국제해사기구인 IMO를 통해 2002년 솔라스 협약을 개정 발효하여 바다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를 장착할 의무화. 이는 바다의 개방성과 취약성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 미국은 국제해사기구인 IMO를 통해 2002년 솔라스 협약을 개정 발효하여 바다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즉 모든 선박이 이름표를 달고 운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국제항행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제규약인 ISPS 코드를 채택 발효하여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관리를 공항 수준을 목표로 강화하게 됩니다. 둘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로도 유명한 전체의 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테러 등 외부 위협에 대한 통합적 대응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방지 실패의 원인으로 CIA, FBI 등 개별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할 중앙 통제탑이 없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2005년 국가정보국 DNI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창설하여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토록 합니다. 또한 미국은 파편화된 국가안전 시스템이 테러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지 경험하면서 2003년 국토안보부 DHS를 창설하여 재난관리청, 이민국, 세관 및 해안경비대 등 22개 부처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함으로써 위협 세력에 대해 우위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대응 전략입니다. 바로 이것이 MDA를 구축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보는 기업 미국 팔란티어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팔란티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팔란티어는 9.11 테러에 대한 세 가지 교훈 또는 대응 전략이 가장 잘 접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 시청에 앞서 동영상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창립 목적은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 소탕이었으나 점차 그 목적이 확장되면서 테러리스트의 행동을 예측하는 수준으로까지 넓어졌습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폭탄 테러 패턴 분석, 알카이다 자금 및 인력 조달 방식 파악, 오사마 빈 라덴 은신처 발견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요 고객은 국방부, CIA, FBI 등 미국의 정부기관입니다. 팔란티어는 간단한 작업으로 엄청난 일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그걸 시각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며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더욱 양질의 자료를 추출해내고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패턴과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서 정보로 가공합니다. 이 같은 팔란티어의 정보 통합 분석 서비스는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년 후 2011년 5월 2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리스트가 제거되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작전의 그림자 속에는 단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마다 등장했었죠. 이게 가능했던 건 이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인 미 국방부, CIA, 그리고 FBI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자체가 주 고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민간 시장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작년 12월 초부터 25일까지는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으로도 이름을 알렸죠. 도대체 여기는 뭘 하는 회사인 걸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우면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모든 것을 보는 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 팔란티어의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보는 기업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대체 뭐라는 곳일까요? 우선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에 그걸 시각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기업입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건 생각보다 놀라운 일들을 하죠. 이 회사의 주 고객인 CIA를 예로 들어보자고요. 우선 CIA가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CIA의 분석가들은 이런 자료들로 이상 패턴들과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서 정보로 가공하죠. 문제는 수집된 자료들이 통합 관리되지 않고 보안 때문에 따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접근도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고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기밀 수준이 높다면 해당 보고서 자체가 기밀화되죠. 특정 보안 등급 인가자가 아니면 열람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남긴 뒤에 나머지는 지우는 과정을 거쳐야만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자료 하나 보겠다고 이 과정을 거치니까 시간도 엄청 걸렸던 거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선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자료들을 신뢰도에 따라서 통합 및 분류한 동시에 열람 가능한 자료들을 빠르게 골라내줘서 자료 접근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줬죠. 그러나 가장 유용했던 것은 추론 능력이었습니다. 새로운 단서와 기존의 데이터 간의 연결, 그리고 분석가들의 자료를 활용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경찰이 수상한 거래를 추적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A 경찰관이 가진 정보는 김철수가 매달 큰 금액을 해외로 보낸다. B 경찰관이 가진 정보는 이영희가 매달 비슷한 시기에 홍콩으로 간다. C 경찰관이 가진 정보는 김철수의 사촌이 이영희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 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정보들은 따로 보면 특별한 게 없어 보이죠. 그러나 팔란티어는 이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철수가 보낸 돈을 그 사촌의 이웃인 이영희가 홍콩에서 수거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팔란티어는 디지털 퍼즐 맞추기 전문가인 셈이죠. 그래서 팔란티어란 회사 이름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수정구에서 따온 겁니다. 원작에서도 사루만이 저 수정구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었고 정보 탐색에 쓰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장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왜 만들어진 걸까요? 이 디지털 파스코는 사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가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아이디어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페이팔에서는 페이팔의 사기 손실을 경쟁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는 획기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부적인 거래 결제들을 분석해서 사기성 결제를 추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친구인 알렉스 카프와 얘기하다가 피터 틸은 무언가를 깨달은 겁니다. 바로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자를 추적, 아니 더 나아가서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즉 테러리즘의 사전 방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피터 틸의 이 대담한 제안은 곧 CIA의 벤처 캐피탈 기업인 인큐텔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팔란티어는 $200만 투자받고 CIA와 다른 기관과의 접점을 제공받으면서 국가 안보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거예요. 팔란티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초기 모델은 2명의 가상 테러 용의자에 초점을 두고 여행과 송금을 포함한 활동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능성을 본 CIA는 포괄적인 자료 검색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구축되도록 도움을 줬죠. 덕분에 무수한 데이터들이 통합되고 이상 패턴을 찾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줬어요. 이 현재는 팔란티어 고담이라 부르는 프로그램입니다. 팔란티어 고담의 성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폭탄 테러 패턴을 분석 및 예측했고 알카에다의 자금과 인력 조달 방식까지 파악해버렸죠. 더 나아가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도 찾아버렸고요. 2009년에는 글로벌 해킹 네트워크도 적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국제학 몽크센터의 연구진들이 중국 내 컴퓨터의 해킹 시스템이 달라이 라마의 사무실을 해킹하고 전 세계 103개국에 있는 1,300여 대의 컴퓨터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로 찾아냈던 거죠. 중국 스파이 네트워크를 발견했던 거예요. 팔란티어의 효용성을 제대로 증명했던 겁니다. 또 팔란티어에는 CIA나 FBI, NSA 같은 정보기관들만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서 고용한 한 회사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40여 년 이상이 쌓인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희대의 금융사기꾼인 버니 메이도프의 부정거래를 발견하기도 했죠. LA 경찰국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수사에 활용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보건당국에서도 건강보험 사기 혐의자들을 파악하는 데 썼습니다. 자료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더욱 양질의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다음은 해양경찰청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MDA 구축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양경찰은 MDA를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보, 안전,
경제, 환경 등의 위협 요소를 미리 탐지,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해양 정보관리 체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은 2020년 해양경찰 비전 2030 전략 실행 계획에 MDA 구축 계획을 반영하였고 2022년에는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5년차 사업인 MDA 플랫폼 구축 사업을 2022년 착수하였고 2023년에는 싱가포르 정보융합센터에 정보협력관을 파견하였습니다. 2025년 4월에는 MDA 근거 마련을 위해 해양경비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해양경찰 위성센터를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 중 준공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MDA 구축 사업을 주도하는 해양경찰청 내 전담부서는 2020년 해양 MDA 추진팀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해양영역 인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DA 구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진행 중인 MDA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MDA가 무엇인지 눈으로 시연해주는 시스템으로 우리 바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현한 디지털 트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완공 예정인 해양경찰 위성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땡 해버려. MDA를 이야기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언급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위성센터 구축은 MDA 전체 사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MDA 완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일과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MDA를 통해 해양융합 정보를 생산해낼 첫 번째 조직이 될 수 있는 정보융합센터 IFC입니다. MDA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시점인 2027년에는 해양경찰청 내 정보융합센터를 운영하여 MDA 정보를 생산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보융합센터에는 해경뿐만 아니라 해수부와 해군 등 3대 해양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MDA의 당초 목적인 국가 MDA를 실현하기 위해 총리실 또는 국가안보실 소속으로 KMDA 센터를 구축하여 제반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운영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국 정보기업 팔란티어의 군사 지도 시스템인 고담을 활용하여 해양안보 위협을 어떻게 탐지, 식별, 대응하는지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MDA가 무엇인지에 관해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 시청에 앞서 동영상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보셔야 이해가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무대는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의 해양안보 문제는 중국, 대만, 미국 등 세 나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일국 양제를 주장하며 대만의 독립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고 대만은 중국의 대만 통일 방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과 대만 선박 간 해상에서 충돌할 경우 국제 교류 저하는 물론 수많은 타국 선박의 항해나 항만 출입항이 곤란하여 국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럼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대만 까오슈항에 어선이 급증하고 이들 어선들이 집단으로 계류함으로써 항만이 봉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중국 선박이 까오슈항에 입항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한편 중국 하이난 섬에 정박해 있던 구축함 루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는데 미국 당국에서는 루양이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인공위성과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무인 항공기를 출동시킵니다. 출동한 무인 항공기가 루양을 감시 장비로 식별하였고 실시간으로 영상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루양 항적을 분석한 결과 군사훈련을 위해 동쪽 침로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까오슝항에서 어선 진압을 위해 북동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대응 옵션이 검토됩니다. 첫째는 미국 본토로부터 지원군 파견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멉니다. 둘째, 가까운 유인 항공기 파견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함정 파견입니다. 최종적으로 세 번째 옵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함정은 가오슝항 어선에 접근하자 어선들이 구축한 항로 봉쇄가 해제되면서 루양은 별다른 충돌 없이 북쪽 대만 해역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해제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실 동영상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셔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m Meredith, and I'm a deployment strategist at Palantir. During my time as an active duty Air Force officer, I saw firsthand how hard it is to navigate the fog of war. Over the past 20 years, we've been focused on the counterinsurgency fight. And all that time, our near peer rivals have observed our actions, learned our capabilities, and grown bolder. The South China Sea is heating up. Vladimir Putin tells the U.S. to A back North off. Korean nuclear attack could be Tensions imminent. between the U.S. and Iran are at an near Taiwan as tensions escalate. Now that the focus is shifting to great power competition, the real question is, can we deter the next Great War? As a notional example, an escalation could start with something as simple as the Chinese military conducting a routine exercise in the South China Sea. To see the full picture and make tactical, operational, and strategic decisions, the U.S. and allied forces rely on Palantir. Monitoring the exercise, AI models running on satellite data detect an increased level of military activity. To the north, ship detection models identify an alarming buildup of fishing vessels surrounding a major Taiwanese port. An activity model detects that many of those ships are tied together, suggesting an ulterior motive and increasing the risk of a blockade. The U.S. maintains a national interest in free trade throughout the South China Sea. And as an island only 90 miles off the coast of mainland China, Taiwan is especially reliant on freedom of navigation through international waters. This free trade is particularly critical given that Taiwan produces 80% of the world's semiconductors. The device you're watching this on today almost certainly relies on these parts. Any disruption could be disastrous. So as the team watches closely with partner nations, a new alert comes in from Japanese intelligence. The Chinese Luoyang destroyer has gone dark and isn't showing up on intelligence feeds. The ship had previously been docked at a southern naval base, but AI models detect that it's now missing. Gotham fuses data from multiple sources to project likely paths for the Luoyang. The most dangerous routes head east, towards both the military exercise and the mounting tensions outside the Taiwanese port. The analyst identifies a key fork to monitor between the routes. To collect more imagery, machine learning models built by academic and commercial partners run on data across all domains. The models determine that satellite coverage alone is not enough to find the ship. Based on what is capable and ready, the system recommends a few alternatives. The best option is an aircraft from Okinawa. Before finalizing the selection, analysts deploy the latest micromodels, trained to avoid incoming threats, identify military equipment, and detect military ships. The unmanned aircraft receives its mission and prepares for takeoff. Time is ticking, and they need to find the ship quickly. As the aircraft departs, video streams back to headquarters in real time. A ship identification model detects the dimensions, speed, and weapon system of the destroyer headed north. An analyst back in the operations center verifies the detection, which confirms the Luoyang is on the most dangerous path and is only a few hours away from the potential blockade. The commander is briefed on the fast developing situation and examines several human and machine-generated courses of action that have been jointly tested and developed in past exercises and simulations. The first option involves sending reinforcements to a nearby base, which may take too long. The second option is to send a manned aircraft over the fishing vessels, which could introduce unnecessary risk.
The third option is a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which means positioning an American or Allied ship closer to the developing situation. This option appears to have the highest probability of success with the lowest risk. Joint forces decide to task an American ship. Once the choice is selected, a task order is submitted, and the American ship quickly alters course. The team watches closely as the operation progresses, and as the American ship approaches, the fishing vessel blockade begins to disband, and the Liu Yang continues north without incident. While this example was notional, events like these happen more often than you realize, and one wrong move could put millions at risk. In these situations, Palantir Gotham provides those who protect our values with the technology to make decisions at speed, and in the process, makes the world a safer place. 다음은 지금까지 해양경찰의 해양경비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점선면 비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양경찰의 주요 경비 세력은 경비함정과 항공기입니다. 2025년 기준 경비함정 190척, 항공기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임무해역은 1953년 해양경찰이 창설되기 1년 전인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의 내측 수역이었습니다. 약 33만 평방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3.3배입니다. 이후 1994년 국제수색구조 협약인 SAR 협약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 해역 약 61만 평방킬로미터를 책임 해역으로 할당받았는데 남한 면적의 6배에 이릅니다. 1996년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각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선포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약 45만 평방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4.5배 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넓은 우리 바다를 해양경찰은 경비함정 190척과 항공기 25대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형함정은 38척이고 고정익 비행기는 6대입니다. 대형함정 한 척이 담당하는 평균 관할 해역은 경기도 면적에 해당합니다.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여건입니다. 그간 해양경찰은 임무해역의 광역성에 대해 함정의 대형화와 항공기의 신속성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1982년 1,000톤급 경비함정을 시작으로 1994년 3,000톤급, 2002년 5,000톤급 경비함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함정을 대형화하고 척수를 증가시켜도 드넓은 바다에서는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1989년에는 최초로 벨이라는 헬기를 도입하였고 1995년에는 까모프 헬기, 그리고 2001년에는 고정익 비행기인 챌린저를 도입함으로써 항공기의 신속성을 이용하여 재빨리 관할 해역을 순시하는 선 개념의 항공경비를 운영하고 있으나 꼼꼼하게 관할 해역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우리나라 자체 통신위성인 무궁화 3호를 이용하여 해양경찰 자체 광역 위성통신 체계인 코스넷을 운영하게 되면서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상실 간 지휘 통신 체계가 갖춰지면서 모든 경비 세력이 하나의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활동할 수 있는 면회 개념의 경비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과부적이며 보다 넓게, 보다 신속하게, 보다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경비 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그 필요를 MDA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해양경비의 얼개를 MDA에서 찾을 경우 해양경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개괄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양경비에 관한 질문을 2개 던지겠습니다. 첫째, 해양경찰은 우리 바다를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감시할 수 있나? 둘째, 해양경찰은 우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나입니다. 이 2개의 질문은 해양경비의 미래를 그려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점선명 개념의 현재 해양경비와
2030년경 MDA가 완성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차세대 입체적 해양경비와의 차이를 감시 범위와 경비 개념을 기준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세대 입체적 해양경비란 모든 경비 세력과 최첨단 감시 자산이 신경망처럼 연결됨으로써 마치 하나의 입체적 경비망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먼저 감시 범위입니다. 감시 범위의 경우 실시간과 준실시간으로 구분하였는데, 실시간 감시 범위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45만 평방킬로미터 대비 약 19%에서 약 76%까지 증가됩니다. 이는 주로 무인기에 의한 결과인데, 군과 민간에서 사용하는 무인기가 MDA에 도입될 경우 실시간 감시 범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실시간 감시 범위는 약 85%에 이르는데, 이는 관측 위성에 의한 것으로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85%의 범위에 대해 원하는 위치의 선박이나 구조물의 사진 또는 영상을 약 30분 내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비 개념입니다. 유무인 경비 세력과 최첨단 감시 자산이 확보될 경우 안전을 위한 위험 관리는 기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이 가능하며, 안보를 위한 위협 관리는 기존 수동적 모니터링에서 능동적 탐지 식별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두 건의 실제 사례를 MDA와 연계하여 풀어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에 있었던 대북 제재 선박 더 2호 납포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 최초의 대북 제재 선박 납포로 기록되었습니다. 우선 납포하게 된 근거는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5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상 금지 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으로 납포, 검색, 억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 경과는 먼저 미국 정부의 더 2호 납포 요청에 따라 2024년 3월 30일 여수 앞바다에서 해양경찰이 납포하였고, 곧바로 부산항 묘박지로 이동하여 4월부터 7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를 마치고 7월 10일 동해 묵호항으로 이동, 억류한 후 선원들을 출국 조치시킨 사항입니다. 쟁점 사항은 2024년 1월 30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58일 동안 AIS가 꺼져 있었는데, 이 기간에 북한 해역에 들어가 북한에서 생산된 화물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IS와 같은 신호 데이터는 해당 기간 동안 꺼두었기 때문에 복원할 수 없었으나, 국정원에서 확보한 위성 사진을 통해 해당 기간 중인 3월 27일 북한 남포항에서 북한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무연탄을 환적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사점으로는 더 2호를 추적하던 미국 정부 요청에 따른 납포임에 따라 더 2호 관련 데이터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KMDA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자체 감시 자산 및 기초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더 2호와 같은 북한 제재 선박을 추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 해역을 운항하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 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자 선단이란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한 G7, EU 등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비밀리에 운용하는 노후 유조선 500에서 600척 규모의 선단을 말합니다. 그림자 선단은 노후화, 위치 정보 차단, 편의 지적, 불투명한 선적 및 보험 정보 등으로 인해 선박 충돌이나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후속 처리가 곤란하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우리 외교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혐의로 마이아 1호와 마리아호 등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및 국내항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마이아 1호는 레브야신호라는 선명으로 2021년에서 2022년 기간 중 총 10회에 걸쳐
국내항을 입출항하였고 마리아호는 넵튠 크라운호라는 선명으로 2021년 3월 부산항에 이틀간 정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 원산항 인근 봉해상에서 그림자 선단과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선박 2척이 석탄을 환적하는 장면을 미국 민간위성 에어버스가 포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림자 선단은 AIS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 AIS 정보를 통해 항적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환적 장면을 위성으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는 국내항 입출항 기록 외 이들 선박을 추적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데 KMDA를 활용할 경우 자체 감시 자산 및 기초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하여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MDA를 이용하여 러시아 그림자 선단을 탐지, 식별,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은 MDA 도입에 따른 해양경찰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DA 도입으로 해양경찰에게 일어날 혁명 같은 변화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째, 해양 상황 관리에 있어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기존 사후 대응에서 제반 해양 정보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협 요소에 대해서는 기존 깜깜이 정보에서 또는 외부 기관이나 외국 정부로부터의 감시 정보 의존을 벗어나 해양경찰 자체 감시 정보에 따른 주체적인 추적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안전관리기관은 사건 사고의 사전 예방을 추구하고 있으나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사전 예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그 사전 예방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완벽한 사전 예방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외형을 추정해낼 수 있다면 사전 예방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MDA가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잠재적 위협과 위험을 탐지하고 식별하여 사전 예방해야 할 대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경비함정 등 해양경비 세력의 해양경비 활동에 있어 기존 무작위 경비에서 목적형 경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해역에 대한 경비 수요와 정보의 체계적 분석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관할 해역 전체를 일정하게 순찰하는 무작위 경비를 하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해당 해역으로 움직이는 수동적 사후 처리 방식의 반응적 경비 또는 표류 경비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MDA를 활용한다면 특정 데이터나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골라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능동적 예방 중심의 목적형 경비 또는 임무형 경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해양경찰 정보활동이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얻는 정보인 휴민트에서 과학 장비를 통해 얻는 기술 정보인 테킨트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양경찰청 정보활동은 경찰청의 정보활동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육상을 중심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활동은 해양경찰 업무에 간접적으로는 기여하고 있으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정보들이 대부분입니다. MDA 체계가 본격화된다면 MDA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양경찰 업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칭 MDA 정보 분석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들 분석관은 MDA 시스템을 다루는 부서는 물론 MDA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현장 세력까지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해양 정보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학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사용 목적, 수집 영역, 정보 요소, 수집 수단, 그리고 정보의 분석 수준에 따라 5가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수집 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국내 정보, 국외 정보,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정보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리적 구분을 넘어 가상 공간과 신영역을 별도의 수집 영역으로 간주하여 사이버 정보와 우주 정보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하여 MDA로부터 생산되는 정보는 해양 정보로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해양 정보는 해양 경찰뿐만 아니라 MDA 플랫폼에 참여하는 제반기관의 정보가 통합되게 됩니다. 따라서 MDA 플랫폼 데이터 영역을 기반으로 해양 정보의 정체성을 이끌어내어 해양 정보를 새로운 영역의 국가 정보 중 하나로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5째는 국제정치 관점이 기존 지정학에서 해정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MDA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이란 지리적 입지의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과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국제정치 분석의 가장 주요한 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다가 국제정치의 중요 무대로 부각되면서 국제정치에 있어 지정학적 관점에 종속되어 있던 해양을 대륙으로부터 독립시켜 해양 중심의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해정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과 비교해 해정학은 정립된 이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9년 미국에서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에 따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2021년 개최되면서 바다가 국제정치의 중요한 무대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정학적 관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미국 이란 전쟁에서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수송 차질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MDA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해양안보 전략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정치는 바다를 무대로 국가 간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표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MDA를 활용하여 우리 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아울러 MDA를 기반으로 주변 국가의 우호적 협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양경찰 MDA에 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MDA에 관해 공부하고 고민하였던 저의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부터 해양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는 아마도 바다의 광역성과 그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이 표현은 해양경찰 입장에서는 임무 수행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지식에 굴복한다. 미국 코스트가드 아카데미의 교훈입니다. 어쩌면 MDA라는 지식을 통해 이상하지 않는 바다를 만들 수 있으며, MDA를 통해 그간 바다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제로 투 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 산하, 임진왜란을 거치며 황폐해진 조선의 국토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해양경찰 조직이 해체되고 2017년 부활된 해양경찰청에게 제조해경이라는 명령으로 국민들이 부여한 과제와 유사합니다.
그간 다시 만들 해양경찰에 관해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이 MDA야말로 해양경찰을 다시 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은 과연 어떤 조직인가? 그 정체성을 좀처럼 단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해양종합집행기관이라는 거대하지만 모호한 개념의 조직이라 대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에서의 종합적인 집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늘 아쉽고 미진했습니다. 하지만 MDA가 안착되면 좋은 눈과 든든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MDA는 해경이 가장 잘해야 하며 가장 잘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해경의 정체성은 이 MDA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오리새끼들과 달랐던 미운 오리새끼가 드디어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2017년 제가 집필한 해양경찰학 개론의 책머리에 쓴 글로써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해양경찰의 내부에 갇힌 넓고 좁은 바다가 아닌 푸르고 넓은 바다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 바다에만 머물러 있는 해양경찰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 세계 바다를 바라봐야 우리 바다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을 연구하는 오정동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